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옆에 덩치 큰 친구가 있으면 많이 든든하고 왠지 힘이 나죠. 독도함과 마라도함이 그런 친구인데요. 독도급은 대형 수송함이라 적고 강습 상륙함이라 읽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군함으로 만재 배수량이 19,000톤이고 길이 199m, 폭은 34m입니다. 축구장 2개 길이죠. 폭은 축구장 폭의 반 정도입니다. 독도함에 승선하는 병사들은 LPT를 로어 패러다이스 호텔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굉장히 편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지휘소 역할을 하는 독도함에 지휘부가 승선하는 경우가 많아 승조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편입니다. 독도함은 항공모함과 유사의 인기가 높은데요. 여기저기 대민 행사에 끌려다녔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아 함장이 행사를 줄여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잠시 줄어들더니 다시 불려다녔습니다. 그래서 독도함의 또 다른 별명이 졸도함입니다. 독도함의 크기만큼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는데요. 한 번에 15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승조원 식당이 있습니다. 90분 안에 800여 명이 교대로 식사가 가능합니다. 배에서 식욕이 없어 적게 먹을 것 같지만 조리장의 말에 따르면 하루 4끼를 먹는다고 합니다. 조리병은 여러 종류의 전함에서 일했지만 독도함이 최고라며 넓어서 조리가 수월하고 조리시설이 최신이라고 자랑합니다. 총 3곳의 식당에서 한 번에 1200명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110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침실 공간이 있고요. 재난 상황 시 경납고에 매트리스를 설치하면 최대 1100명까지 환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기계, 헬스장, 13개 구역으로 나뉜 대규모 의료시설, 특히 의료시설이 압권인데요. 응급환자 수술실, 방사선실, 치과, 임상병리실, 약국, 격리병실 등 병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륙작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자를 위함도 있지만 천안함 피격 사건과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난 지역에 동원돼 큰 역할을 하기도 했죠. 비대의 드럼 세탁기, 그리고 PC방까지 있습니다. 독도함에는 특이하게 운전병이 있는데요. 경쟁률이 10대 1일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을 위해 독도함에 승선했던 미군의 병사는 장비가 우수하고 사람이 친절하고 배가 깨끗하다고 평가했는데요. 그 넓은 배를 청소하는 장병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배인이 함장이 별이겠지 생각하겠지만 함장은 대령입니다. 아마 항모가 도입되더라도 대령일 것입니다. 항모는 혼자 다니지 않는 것 아시죠? 항모 전단장이 준장이나 소장 계급일 것입니다. 참고로 원래 상륙함에 한 번은 600번대였는데요. 독도급은 한국 최초로 6000번대에 한 번을 받았습니다. 독도급이 항공모함과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F-35B를 도입해 함재기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F-35B의 이륙거리는 120m이고 착륙 시는 수직 착륙을 합니다. 따라서 독도급의 길이가 199m임을 감안하면 이착륙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잉 737은 이륙거리가 1500m인데요. 온도, 습도, 바람의 방향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F-35B는 어레스팅 후크라는 갈고리가 없어 수직 착륙만 가능한데요. 착륙 시 엄청난 열을 갑판에 쏟아냅니다. 이 열을 감당하기 위해 내열 비행 갑판으로 갑판을 교체해야 합니다. F-35B에 연료 채우고 무장 장착하면 27톤인데요. 독도급 엘리베이터 용량은 19톤입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도 교체해야 합니다. 독도급은 단층이라 헬기와 상륙 장비 그리고 웰도크까지 하나의 경납고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전투기 경납고를 만들려면 복층으로 증축하거나 상륙함 기능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관제탑도 전투기 이착륙을 위한 항공 관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지원 인원 문제, 자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해군 측에서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에서 F-35B 운용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는 적다고 보는 거겠죠. 마라도함의 오스프리가 이착함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오스프리의 도입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첫 번째, 5번째 착륙점의 재질을 강화해 수직 이착함 항공기의 운용성을 향상시켰는데요. 본격적인 함재기 활용을 위해서가 아닌 작전상 잠깐 이착륙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스프리도 완전 무장 시 21톤이 넘습니다.
군 관련자는 F-35B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개조 비용을 고려할 때 새로운 함을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의 상륙기동 헬기는 2016년 말 마린원으로 결정돼 30대 도입이 예정되었습니다. 해병대에서 원하던 메인로터 폴딩이 가능해졌으며 항속거리가 450km에서 729km로 늘어났는데요. 전투병은 9명에서 7명 탑승으로 줄었습니다.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내부에 장착된 연료 탱크를 4개에서 6개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륙 공격 헬기인데요. 2021년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마린원 무장형 개발을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까지 개발 도입 사업에 4,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해병대가 제시한 요구 성능이 너무 낮았다는 것인데요. 마린원 무장형의 수많은 약점과 빈약한 무장 능력에도 마린원 무장형이 해병대의 요구 성능을 충족해버린 것입니다. 2020년 10월 이승도 전 해병대 사령관은 기동헬기에 단순히 무장만 다른 개량형이 아닌 생존성과 기존성이 검증된 현형 공격헬기를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국산 개발 말고 외산 수입해 달라는 말이죠. 방사청은 바이퍼, 아파치의 전투력은 무장한 마리온보다 근소하게 앞설 뿐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해병대의 요구 성능이 낮았던 건지, 방사청이 마린원 무장형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건지 모르겠네요. 대한항공이 바이퍼를 면허 생산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보도상으로 방산 예산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격 헬기에 대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동헬기에 무장만 장착하기보다 면허 생산을 하면서 기술을 쌓아서 차근차근 국산 개발을 하는 게 지금까지 국내 방산업체들의 방식인데 방식도 다르고 기본 기술도 없이 개발하겠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기동헬기의 상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지는 공격헬기가 기동헬기보다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한 기체에 동일한 엔진을 장착한 공격헬기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장갑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기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동체 변형이 없으니 피탄 면적이 넓은 건 그대로입니다. 해병대에서 소송을 할 경우 명령 불복종이 될 것을 우려한 해병대 예비역들이 마린원 선정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산 개발을 지지하지만 이번 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LAH 사업이 진행되기 전 업체의 수리온 기반 공격형 개발한 중 조종석만 텐덤형으로 개조 시 5년, 공격 전용 영상은 6년이라는 개발안이 있었는데요. 차라리 공격 전용 영상 개발이 나아 보입니다. 군수지원정, 고속 상륙정, 상륙함, 대형 수송함입니다. 군수지원정은 물계급인데요. 속력이 13노트 24km로 주로 물자 수송과 대민 지원에 운용합니다. 고속 상륙정은 공기부양정인데요. 솔계급입니다. 무레나급 LSF-2가 있습니다. LSF-1은 모두 퇴역했습니다. 무레나급은 러시아에서 도입했는데요. 러시아식 이름인 무레나, 바다뱀이라고 부릅니다. LSF-2는 독도급에 탑재하기 위해 국내 개발한 공기부양정인데요. 속력이 40노트, 74km이고 독도급에 2척이 들어갑니다. 상륙함은 고준봉급과 천항봉급이 있는데요. 각 4척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항봉급은 3척의 상륙 주정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갑판에 2척, 웰도크에 1척 탑재합니다. 대형 수송함은 독도급이라 부르는데요. 독도함과 마라도함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마라도함은 독도함에 비해 배수량이 1에서 2%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0년 국정감사에서 해군은 2018년 마라도함을 취역시킬 것을 밝히면서 독도함보다 30% 이상 커져 헬기 10대가 동시작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방송에서 마라도함 폭이 31m가 아닌 35.4m로 소개됐는데요. 폭이 독도함에 비해 10% 이상 넓어진 것입니다. 단순 표기 오류인지 대외적인 재원이 축소된 것인지 알 수 없네요. 독도함은 국산화율이 83%로 알려졌는데요. 마라도함은 프로펠러, 승강기, 탐색 레이더 등이 추가로 국산화됐습니다. 따라서 국산화율이 90%를 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갑판은 고장력장 재질에서 초고장력장으로 바꾸어 수직이착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데요.
해군은 수직이착 항공기 2대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갑판 전체가 아닌 5번 착륙점만 교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함은 레이더 설치가 잘못 설치돼 갑판의 신호가 반사돼 그대로 돌아오고 수평선 오탄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고정식 레이더와 국산 SPS-550P로 교체했습니다. 독도함은 골키퍼, 마라도함은 펠렁스 C 위즈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펠렁스가 열화우라늄 탄을 사용할 경우 파괴력이 골키퍼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라늄 탄은 핵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우라늄을 사용하는데요. 한국도 개발은 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시제품까지만 생산했다고 합니다. 열화 우라늄 탄의 성능은 텅스텐 탄과 비슷합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쌓아놓은 재고가 충분해 텅스텐 탄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생산이 가능합니다. 우라늄 탄이나 열화 우라늄 탄은 우라늄 235, 238을 사용하는데요. 반감기가 각각 7억 년, 45억 년으로 방사능 오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세슘 137의 반감기는 30년입니다. 오히려 높은 밀도로 방사능 차폐 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군이 전차 장갑으로 열화 우라늄을 쓰는 것을 보면 믿을 수 있어 보입니다. 한국이 대형 수송함을 도입한 이유는 북한이 상륙 저지용 장애물과 공격용 화기를 해안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초수평선 작전이 필요해졌기 때문인데요. 초수평선 작전은 적의 탐지 공격 범위 밖에서 미사일, 함포, 항공기 등을 이용한 원거리 공격으로 상륙 지점을 초토화시킨 후 상륙하는 방식입니다. 해안으로부터 9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공격을 합니다. 경항모의 필요 이유는 일본과 독도 분쟁, 중국과 이어도 문제, 그리고 무역 수송로의 확보인데요. 경항모가 원해에서 한국을 대변한다면 독도급은 근해에서 한국의 힘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